비트코인이 올해 12만 달러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몇 주 만에 8만 달러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한때는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면서 축제가 벌어졌고 지금은 올해 수익률을 다 반납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초가을에 12만 6천 달러 안팎에서 최고점을 찍은 뒤 11월 중순에는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올해 상승분을 거의 다 잃었고 다시 9만 달러 안팎에서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공포와 탐욕이 몇 주 간격으로 번갈아 터진 셈인데요. 오늘은 이 미친 롤러코스터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최근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은 12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후 다시 9만 달러 언저리까지 반등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이 정해진 상승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와 경기, 유동성을 두고 투자자들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숫자만 보면 공포의 폭락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사이클의 중간에 있는 조정 구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 유난히도 크게 출렁일까요? 단순히 투기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아니라 희소성과 서사에 의존하는 자산입니다. 회사처럼 이익을 내서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처럼 임대료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그 자체보다 미래에 누군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지에 대한 기대를 사고 팝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가 더해지는 순간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꽃놀이로 바뀌는 겁니다. 기대와 공포가 가치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자산이니까요. 비트코인은 원래 기술적인 실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하나의 글로벌 위험 자산이자 디지털금에 가까운 위치로 올라왔습니다.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 같은 서사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움직이는 1순위 요인은 여전히 기술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누가 얼마나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들고 있고 언제 빠져나가는지가 가격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을 기술혁명으로만 보게 되고 그러면 가격 변동 앞에서 매번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22년, 23년을 떠올려 보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세계 인플레이션이 23년 6%대에서 25년에 4% 중반대로 내려갈 거라고 전망했고 선진국들은 목표치인 2% 근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성장주, 기술주,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은 한꺼번에 고꾸라졌죠. 반대로 24년, 25년으로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가고 금리가 정점 부근에 머무르자 시장은 다시 이런 자산들로 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랠리는 이 긴 흐름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미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유럽과 영국, 몇몇 국가는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2% 안팎에서 안정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영국 중앙은행 같은 곳은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는 2% 초반에서 조금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성장률도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한쪽에선 경기 연착륙, 다른 한쪽에선 금리 인하 기대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애매한 구간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게는 가장 큰 요동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머지않아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6개월 안에 미국 중앙은행이 2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이런 기대가 위험자산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과하게 앞서 나갔을 때입니다. 금리가 실제로 내려가기 전에 시장이 먼저 미리 축배를 들면 나중에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조정이 더 거칠게 돌아옵니다. 이번 비트코인 하락도 이 지점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비트코인 급등과 급락을 만든 직접적인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기록적인 상승입니다. 올해 비트코인은 기관 투자와 새로운 자금 유입에 힘입어 빠르게 9만 달러를 넘어섰고 10월에는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직후에 찾아온 급락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아래로 미끄러지며 올해 상승분이 모두 지워졌다는 분석이 나왔고 이는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며칠간 비트코인은 다시 9만 달러 안팎까지 반등했고 채굴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요약하면 과열과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이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에 겹쳐 나온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 사이클을 잠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2017년, 2021년 비트코인은 세 번의 큰 사이클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하던 가격이 1,000만 원을 넘었다가 다시 몇백만 원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2천만 원을 찍고 다시 무너졌으며 21년에는 6만 달러를 돌파한 뒤 반토막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항상 이전 고점을 훌쩍 넘는 새로운 최고점을 만든 뒤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와 과열이 쌓이고 규제와 금리, 경제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치는 순간 대규모 조정이 온다는 것. 이번 사이클 역시 이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거의 전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일부 초기 참여자들의 놀이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기관 자금과 규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 상품이 허용되면서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규제 환경도 완전히 무시하던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흐름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크겠지만 완전한 사기나 야바이 판과는 다른 방향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만큼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돈의 값이 비싸질수록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에 베팅하는 자산은 항상 불리해집니다. 둘째는 통화 가치, 특히 달러의 강약입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위험 자산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셋째는 글로벌 유동성과 위험 선호입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가장 먼저 매도 대상으로 올라가죠. 반대로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주식시장이 살아날 때는 비트코인이 함께 튀어오르곤 합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일단 내려오는 중이지만 완전히 안심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금리도 빠르게 내리기는 어려운 애매한 구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둘째 변수인 금리 경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보입니다. 몇몇 투자은행은 향후 6개월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2번 정도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고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중반 이후 중립 수준에 가까운 금리로 천천히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살아있는 한 비트코인에는 항상 다시 불이 붙을 재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물가가 다시 오르거나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버티면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더 오래 끌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지금의 반등은 다시 한번 거친 조정으로 되돌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9만 달러 근처의 널뛰기입니다. 셋째 변수는 규제와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국가들은 여전히 암호자산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 탈세, 소비자 보호 문제 때문에 규제 강화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거래소 파산, 알고리즘 코인 붕괴, 스테이블 코인 위기 같은 사건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가격은 크게 흔들렸죠. 이런 사건들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굴 비용과 에너지 문제도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채굴 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게 됩니다. 이런 공급 압력은 상승장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다가 조정 구간에서는 하락을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곤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냐 아니냐 이 질문을 제대로 보려면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과 분리해서 보지 말고 내 전체 자산 배분 안에서 어디에 놓을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대공황과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다룰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 종목, 한 자산의 인생을 걸어버리면 맞을 때는 짜릿하지만 틀릴 때는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이런 극단의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니 이 자산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틀렸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비중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을 보는 당신의 시간축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적어보셔야 합니다. 3개월 안에 몇 배를 바라는 단기 투자인지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일부를 보관하는 장기 투자인지 아니면 그 둘을 섞어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호텔 산업이 자산을 팔고 브랜드만 남기는 방식으로 완전히 변신했을 때 단기 주가 변동보다
장기 비즈니스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가격 그래프만 보면 지금은 공포의 구간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긴 시간 축에서 보면 또 하나의 과열과 조정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짜리 서사를 믿고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신의 시간축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서 마음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배분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돈의 역사, 인플레이션, 금리, 자산 배분의 기본 구조를 여러 번 다루면서 주식, 채권, 현금, 금 같은 자산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인플레이션 헤지,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를 감안하면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높은 위험, 높은 기대 수익 자산으로 배정하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문제는 이 비중입니다. 월급과 예금, 주식, 부동산을 모두 합쳤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가 본인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고 공포에 팔게 됩니다. 여기서 국가 차원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나라가 빚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국가 채무 불이행 사례들을 가지고 깊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처럼 부동산과 빚에 중독된 선진국이 어떻게 서서히 무너져 가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본 영상도 있었죠.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 한 가지가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믿기 시작할 때 시스템 전체가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든 국가부채든 비트코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모두가 천재가 된 것 같지만 한번 방향이 바뀌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조정도 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불과 몇 주 만에 9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다시 9만 달러 안팎까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정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규제와 구조적 리스크가 뒤섞여 있습니다. 거시경제를 넓게 보면 세계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은 서두르지 않는 인하를 예고하고 있으며 위험 자산은 그 사이에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것입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큰 파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2만 달러를 넘을까, 언젠가 15만 달러를 찍을까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입니다. 자산 배분 안에서의 적정 비중, 명확한 시간축, 손절과 분할 매수 같은 리스크 관리, 그리고 거품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는 기본 원칙, 이 네 가지를 준비한 사람에게 이번 조정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 재산을 레버리지로 올인한 사람에게 이번 조정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자본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둘 다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방향을 맞히기보다는 이 자산을 둘러싼 구조와 거시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각국의 부채, 통화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예 돈 자체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경제의 큰 판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